네, 그러면 첫 번째 강의를 열어주실 환경부 한정혜 장관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정혜 장관님은 제19, 20, 21대 국회의원이시고 국회에서 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오늘 2050 탄소 중립, 앞으로 30년의 여정이라는 주제로 기후 위기와 국제사회 동향, 그리고 또 이 탄소 중립 기본법 등 주요 내용 등을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럼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환경부 장관 한정혜입니다. 2050 탄소 중립, 그리고 앞으로 30년의 여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게 됐는데요. 오늘 제가 발표하는 자료는 지난 토요일 25일 바로 이 과천에서 열렸던 국무위원들 워크숍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국무위원들이 받으시는 내용을 똑같이 전달받으시게 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표 순서는 기후위기와 국제사회 동향, 그리고 탄소중립 선언 이후에 지금까지의 여정,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후위기와 국제사회의 동향입니다. 올 한 해 올 한 해가 아니라 지난해, 최근 몇 년 우리가 이상기후라고 하는, 기상이변이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우리도 지난해에 최장기 장마를 겪었습니다. 거의 2달에 걸친 장마로 홍수 피해가 많이 났고, 그로 인한 지금 피해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데요. 올해 1월 달에 미국의 텍사스는, 여러분들 텍사스는 건조하다, 덥다, 그리고 석유가 난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그런데 텍사스의 겨울 온도가 자그마치 알라스카보다도 더 추운, 그래서 꽁꽁 얼어붙은 텍사스를 여러분들 언론으로 접하셨을 겁니다. 그걸로만 그쳤느냐? 그게 아니죠. 이번 여름에는 또 미국의 서부가, 미국 서부라고 하면 뭐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그리고 저기 북아메리카로 올라가면 밴쿠버, 이런 데로 아주 온화하고 날씨의 변동이 없어서 대개 퇴직을 하신 분들이 거기 가서 살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는 곳이었는데, 이곳이 날씨가, 기온이 자그마치 50도를 넘어가는 그런 상황들이 생겼습니다. 이것만 있었나요? 그게 아니죠. 올해 홍수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중부 유럽, 독일, 이런데 밤새 홍수가 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셨고, 그때 저는 울부짖는 한 홍수 피해민의 소리가, 그때 언론에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울부짖으면서 이런 일들은 저기 아프리카나 또는 동남아에서만 일어나는 일인 줄 알았다. 잘 사는 우리나라 같은 데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는 한 번도 상상해보지 않았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후위기는 이제 지구 그 어느 곳에 있든지 안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세계 석학들 한 3,000여 명들이 모여서 IPCC 제 6차 보고서를, 새로운 평가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보고서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2018년에 바로 인천 송도에서 IPCC 총회가 열렸고, 그때 나온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50년까지 우리가 지구 온도를 1.5도씨 정도로 한번 막아보자. 그리고 그거는 가능할 것 같다. 2도씨가 아니라 1.5도씨로 막을 수는 있을 것 같으니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세계 각국들이 다 무엇을 목표로 내걸었냐? 2050년 탄소 중립을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3년 만에 새로운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3,000명에 걸친 과학자들이 다시 연구를 해본 결과 지구 온도 1.5도씨가 올라가는 것은 2050년이 아니라 2040년, 2021년부터 2040년까지 10년이 오히려 당겨졌습니다. 즉, 기후위기로 인한 지구의 위기는 우리의 생각보다도 훨씬 급하게 속도 있게 닥치고 있다라고 하는 과학적 근거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동안은 전부 탁상 위에서 말들만 많이 했어요. SDG,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전 세계가 개발도상국, 선진국 다 같이 잘 살기 위해서 기후위기에 대해서 대응합시다 라고 하는 탁상 공론을 읽어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모두가 다 이제는 행동할 때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 지구적인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자 각국이 탄소 중립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EU부터 해서 주요 선진국들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우리도 지난해 했죠. 중국은 이 거대한 흐름에 참가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참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그래도 우리는 2060년 이전에 탄소 중립을 해내겠다라고 하는 발표를 이번에 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요국들은 2050 탄소 중립에 더해서 2030년까지 그 중간 과정으로서의 NDC라고 하는데요. NDC는 이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목표를 중간 과정으로의 목표를 훨씬 더 과감하게 상향했습니다. 거의 한 2배 가까이 상향을 했어요. EU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상향했습니다. 왜? 기후위기는 시간을 두고 우리를 봐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과감한 행동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상향했습니다. 그리고 EU는 Fit for 55 패키지를 발표를 했죠. 이 패키지 안에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탄소 국경 조정세라고 해서 우리가 CBAM이라고 부르는데요. 잘못하면 욕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근데 잘 발음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입품에 탄소 가격을 부과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거를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탄소 배출권 거래제가 있으니 어떻게든 상쇄를 하겠다라고 하는 지금 통상 교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유럽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2023년부터 26년까지는 리포트만 받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니네들이 이 물건을 만드는데 에너지는 무엇을 썼는데 또는 탄소는 얼마나 발생시켰는데 라고 하는 리포트만 받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리포트만 받았는데 그 3년의 기간 동안에 만약에 우리가 탄소 배출량을 줄이지 않았다면 조금이라도 노력을 해서 철강업체나 알루미늄 업체나 시멘트 업체가 줄이지 아니고 그 물건을 수출한다고 하면 EU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한국은 과연 CO2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거야? 실질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드러나야 어떻게 상쇄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걸 받아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만약에 어떻게든 우리가 하고 있는 배출권 거래제로만 해서 상쇄하겠다고 하면 쉽지 않은 교섭의 과정이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줄이기 위한 노력은 어떻게든 같이 경주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EU의 경우에는 톤당 CO2의 가격이 거의 한 6만 원 정도? 그 정도 됩니다. 5만 원, 6만 원 정도에서 거래되는데 반해서 우리는 지금 톤당 한 2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국경조정세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당신들이 가격으로 낸 CO2의 양을 얼마를 주고 과연 이 물건을 만들었느냐에 대해서 그 차이가 나는 것. 한 4만 원 정도 차이가 나겠죠. 이것과 관련한 조정세를 물리겠다라고 하는 거라서 사실 교섭은 굉장히 쉽지 않을 것이다. 다만 그 교섭에서 우리가 그래도 상쇄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은 유상으로 할당하는 부분을 높이는 것과 더불어서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같이 병행되었을 때 그나마 통상에서의 교섭에서의 어느 정도 역할은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재생에너지 목표를 상향한 것과 더불어서 또 무공해차 인프라를 확충하고 2030년, 35년부터는 아예 유럽에서는 무공해차 외에는 다른 것들은 판매를 금지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트럼프 때와는 다른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때도 트럼프는 우리는 기후 파리 협약에서 탈퇴하겠다라고 천명은 했습니다만 그것은 연방 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트럼프의 생각이었고 실제 각 주 정부에서는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가열차게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미국의 경우에는 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이 20%가 넘는 그 한 4년 기간 트럼프 기간 동안에도 아주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이제는 지도자가 바뀐다 하더라도 이 상황이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글로벌 기업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들도 탄소 중립 내지는 아리백, 재생에너지를 써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애플도 그렇고 우리 애플 전화기에 들어가는 부속은 재생된 원료를 쓰거나 그게 아니면
재생에너지를 100% 이용해서 쓴 물건들로만 채우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목표로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물건을 우리가 무역 경제 의존도가 워낙에 큰 대한민국이 결국은 이 험악한 새로운 국제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는 이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가 빨리 전환을, 사회적 전환, 경제적 전환을 이루어내는 것이, 오히려 그렇게 하고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앞서 나가서 우리의 제품들이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나 지방정부가 해당되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 또는 재정적 지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빨리 기업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언제 탄소 중립을 선언했고, 그리고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0월 달에 10월 28일입니다. 대통령께서 국회 시정연설,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시면서 2021년도 예산안을 제출한 그 자리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아시겠지만 2021년 5월 말에 P4G 녹색미래 정상회의를 우리 대한민국에서 했습니다. 대면, 비대면,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이걸 했었는데요. 그때 보면은 대한민국의 226개 기초지방정부 또는 광역자치단체까지를 다 합쳐서 243개 지방정부가 모두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세계 최초입니다. 그리고 교육계는 기후위기 환경재난 시대에 학교 환경교육을, 즉 다시 말해서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게 정확한 현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자라나는 세대들이 무엇을 목표로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환경부와 교육부 그리고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공동선언을 하고 앞으로 향후 같이 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종교계도 역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천주교 수원교구에서는 2030년까지 우리는 교구 내에 있는 모든 건물을 재생에너지 100%로 운영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2040년까지는 탄소 중립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아주 대담한 결단과 선언을 해주셨습니다. 기독교계, 불교계 할 거 없이 2050년 탄소 중립을 위한 노력에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탄소 중립은 우리 사회의 핵심 가치로 자리 잡아가고 있고요. 여기에 역시 산업계도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산업계는 대외경제 의존도가 높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한 60% 정도의 결국은 수출을 통해서 먹고 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기업들이 제일 먼저 알고 느낍니다. 국제 질서가 달라지고 있구나. 시장 질서가 변화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변화하는 시장 질서에서 우리가 오히려 빨리 달려가지 않으면, 그 해당되는 목표를 중심에 두고 함께 협력하지 않으면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오히려 먼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처음에 4개 그룹에서 시작했던 것이 15개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수소경제협의체가 발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알만한 기업들이 다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2050년도 정도가 되면 한 3,000조 정도 되는 수소 경제 시장, 세계에 펼쳐지는 이 시장에 우리가 빨리 뛰어들고 빨리 준비하고 빨리 대비하고 빨리 기술력을 높여서 이 시장을 우리가 선점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담대한 의지를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2030년까지 5대 그룹사는 약 43조 원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발표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개별적으로 기업을 보면 포스코 2030년까지 20% 낮추겠다, SK는 2050년 탄소 중립은 당연하고 2030년까지 한 50% 정도를 낮추겠다. 그리고 2027년까지 플라스틱은 한 250만 톤 정도를 완전히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원유를 수입하는 양을 최소한으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담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고 실제 지금 시행에 들어간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현대가 2035년에는 EU, 2040년에는 주요 시장에 모두 무공해차만 판매하겠다라고 했습니다. 2040년에는 현대는 완전히 전동화를 하겠다라고 발표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 어찌 보면은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시장, 유럽 시장이 가장 큰 시장인데요.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에서 결국은 전기차 그리고 수소차가 아니면 앞으로 판매 금지를 시키겠다고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렇게 변화하는 것이 훨씬 더 비용을 절감하는 그리고 빨리 시장에 앞서 나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2050년 탄소 중립 추진을 공고히 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탄소 중립을 선언한 이후에 바로 그해 12월 7일 날 대한민국 2050년 탄소 중립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3대 전략과 10대 중점 과제로 저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또한 올해 탄소 중립 정책 핵심 거버넌스 역할을 하게 될 대통령 직속의 탄소중립위원회도 금년 5월 출범을 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탄소중립위원회는 지금은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 그리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천착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끝이 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 해당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맞게끔 해당되는 부처가 또는 지자체가 제대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 제대로 집행을 하고 있는지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탄소중립위원회가 맡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지난 8월에 아주 특별한 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고요. 지난 9월 24일 날 드디어 공표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EU나 또는 영국, 프랑스에 이어서 세계에서 14번째로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목표를 정확하게 법제화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하는 나라들은 전 세계에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한 180여 개 국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을 확실하게 국가의 목표로 세우고 법으로서 규정을 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14번째로 14개 국가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본법 제정을 통해서 탄소 중립을 위한 비전과 또한 이행 체계를 마련하고 또 아주 중요한 기후변화 영향평가,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 제도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탄소중립 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기반으로서 기후대응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는데요. 내년도 예산에는 한 2.5조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후대응기금은 앞으로도 계속 확대가 될 것인데 이 예산으로 하는 것이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한 예산도 쓰여질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해서 예를 들어서 업종의 급격한 전환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연기관차가 무공해차로 전환이 일어날 경우에 그러면 거기에 몸담고 있는 노동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을 위한 지원과 또 새로운 업무를 익히게 하기 위한 교육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한 것들은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 하는 것들, 이런 데 아마 기후대응 기금들이 정확하게 쓰여질 것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법적 토대가 마련이 되었고 또 재정적 지원도 확대하고 있죠. 저희가 2020년부터 실시한 한국판 뉴딜 당시 1.0 버전이었고요. 내년에 2.0 버전이 실시가 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탄소중립 예산을 지난해 저희가 한 7조 3천억 정도 반영해서 올해 예산이 7조 3천억 정도라면 내년도 예산에는 2020년도 22년 예산에는 한 62% 정도가 증가한 12조 원 정도가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앞으로 아마 계속 확대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아까 저희가 보았던 기업들 또는 전환을 필요로 하는 업종들 또 CO2를 적게 발생시키기 위한 공정을 개선하는데 이런 데 예산들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이미 지난 것 같아요. 여기 불이 꺼져 있는 거 보니까. 탄소중립기본법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법은 마련이 되었고 법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그러려고 하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정말 잘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국가 전략들이 사실은 새롭게 만들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 2050년 탄소중립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목표를 천명했기 때문에 그간에 우리가 각 부처가 또는 각 시도가 나름대로의
계획들을 수립했다면 이제는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것을 중앙에 놓고 목표로 놓고 모든 계획들을 다시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국가 전략으로서 2050년 탄소 중립 사회를 위한 국가 탄소 중립 녹색 성장 전략도 수립을 해야 하고요. 여러 가지 기본 계획들이 다시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가 아주 중요한 것들이 들어갔다 그랬죠. 기후변화 영향 평가입니다. 이것은 환경 영향 평가의 한 파트인데요. 어떤 큰 사업을 할 때 온실가스 감축이 안 되고 온실가스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기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해당되는 사업에 대한 변화를 보완을 하거나 변화를 줄 수 있게 하는 그런 평가 기반이 구축이 되었고, 또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돈을 쓰는 곳은 정부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예산 세울 때 급하다 아니다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냐, 온실가스를 감축시키지 않는 사업이냐에 대한 평가를 할 수밖에 없고, 만약에 온실가스 감축이 되지 않는 사업이라고 하면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는 앞에 못 가고 저 뒤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체적으로 국가가 하는 정책들, 사업들에 대한 재편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변화가 올 것이라고 봅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정의로운 전환, 그렇게 해서 아주 영향이 큰 지구를 특별지구로 지정한다든지 또 지원센터를 만든다든지 하는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NDC 상향인데요. NDC 상향은 기본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저희가 2018년에 온실가스의 피크를 찍었습니다. 정확하게 얼마냐? 7억 2,700만 톤입니다. 그리고 국회는 정부에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최소 35% 이상을 줄여야 하고, 그리고 부대 의견으로는 4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총동원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35% 이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명시해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세부 수준을 지금 탄소중립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는데요.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탄중위 논의 결과가 나오면 그 심의한 내용을 저희 국무회의에 올리고 거기에서 의결한 상태에서 법안에도 담고 시행령이죠. 그리고 올해 11월 1일에 있을 캅26에서 발표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또 하나는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확정입니다.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지금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지금 진행 중인데요. 각 관계부처가 추천해 주신 각종 여러분들, 전문가분들, 국책연구기관 중심으로 해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미 언론에도 좀 났기 때문에 관심을 가진 분들은 알고 계실 텐데, 세 가지 안이 나와 있습니다. 1안, 2안, 3안인데 2018년 대비 감축률이 1안과 2안은 완전하게 탄소 중립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아마 석탄 발전을 유지할 것이냐 또는 중단할 것이냐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탄소중립위원회가 결국은 탄소중립, 넷제로라고 하는 것을 놓고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탄소중립위원회에서 검토 과정에서 정리가 되어서 어떤 안으로 나와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이런 시나리오, 탄소중립 시나리오라든지 또는 NDC는 5년에 한 번씩 다시 리바이즈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요, 2050년은 앞으로 30년 뒤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기술의 혁신이 아주 혁명적으로 일어날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1990년을 돌이켜서 생각해 보시면 그때 지금 자율주행차가 다닐 것이다? 그런 게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게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이 가능할 것이다? 수소차가 다닐 것이다? 이런 걸 상상해 본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2050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2020년부터 2050년 사이에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기술의 혁신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만드는 시나리오는 다만 탄소 중립이 되어야 하니까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아주 베이그한 시나리오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재보완하고 재보완해서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한 그 목표로 가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기울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NDC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차례에 걸쳐서 대통령님께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추가 상향해서 올해 유엔에 제출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법에는 35% 이상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지금 탄중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들을 받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캅 26에서 발표할 상황이다.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영속적인 것은 아니다.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2030년 목표는 그런 것인데 또 향후 5년 동안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서 그것이 더 높아질 수도 있는 겁니다. 다만 NDC는 진전만 가능하고 후퇴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잡을 때는 좀 더 지금보다는 의욕적으로 높이 잡을 수는 있지만 도저히 못하겠어요. 이거 좀 낮춰야 되겠어요. 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것들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탄소 중립과 관련한 주요 과제 그리고 관련한 국가계획인데요. NDC가 마련이 되면 즉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만들어지면 그 목표를 이루어내기 위한 각 부처별로 해야 되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역할은 물론 예산을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공적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민간 영역을 지원해야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부처가 마련해야 되는 각종 기본 계획들 이런 것들을 다시 재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만들어져서 다음 정부에서도 바로바로 이어서 집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이런 것들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후위기는 바로 우리 눈앞에 와 있는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돌아갈 수도 없는 그냥 숙명적으로 어떻게든 대응을 해야만 하는 과제입니다. 그리고 그 과제는 사실 정책을 만들어내고 실제로 집행을 하는 공직자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은 나와 내 가족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사회, 대한민국과 우리 인류를 위해서 해야만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커서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교육에 굉장히 많은 투자들을 하시잖아요. 학원도 보내시기도 하고 좋은 교육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정작 그 아이들이 커서 생활해야 되는 사회가 재난으로 점철된 사회, 기후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재난을 겪어야 하는 사회,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사회를 주면서 알아서 한번 해보라고 한다면 우리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에게 맡길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바로 나부터 지금 실천해야 되는 것이고요. 잊지 마시고 내가 하는 업무 중에 항상 이것이 CO2를 많이 발생시키는 일인가? 그게 아니라 CO2를 감축시키는 일인가? 그거 한 번만 고민하시고 여러분들이 정책이나 또는 행정을 하실 수 있다고 하면 실제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장관님 멋진 강연이었습니다. 오늘 많은 공직자와 국민들이 궁금해하던 이 탄소 중립과 관련된 중요한 부분들, 탄소 중립 기본법, 그리고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해서 정부와 각계에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쉽고 명쾌하게 설명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